1973년 10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부 장관 아흐메드 자키 야마니는 쿠웨이트 시티의 쉐라톤 호텔에 들어서서 페르시아만 연한 6개국 석유부 장관들에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석유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들은 요청하거나 협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격을 정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분기를 위한 것도 석유 회사들과 협의를 거친 뒤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원유 공시 가격은 3달러에서 2달러로 급등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거의 62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경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유소줄은 워낙 마일이나 이어졌고 서비스 스테이션에서는 주먹 다짐이 벌어졌으며 펜실베이니아 고속도로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서로에게 총을 쐈고 주식시장은 가치의 절반을 반납했습니다. 그것이 1973년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석유 5배럴 중 1배럴이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현대사상 처음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단순히 위협받는 수준이 아니라 폐쇄된 것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유조선을 타격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보장을 철회했습니다. 이제 유가는 가시적인 상한선 없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미국인들이 1973년, 1979년, 1990년, 그리고 2022년에 물었던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무기화되었을 때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 중 실제로 당신이 소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의 어떤 내용도 금융조언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역사를 분석합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 자신의 결정입니다. 직접 조사하십시오. 우리는 역사학자이지 중개인이 아닙니다. 모든 에너지 위기의 공식적인 내러티브는 항상 동일합니다. 일시적이며 정부가 통제하고 있고 가격은 곧 안정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73년 11월 7일 리처드 닉슨은 텔레비전에 출연해 프로젝트 인디펜던스를 발표하며 미국이 10년 말까지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그의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미국의 석유 수입은 그 연설 이후 실제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의 긴급 석유 할당법 Emergency Petroleum Allocation Act은 이중 가격 체계를 수립하여 국내 유가를 배럴당 약 5달러로 제한한 반면 세계 시장 가격은 12달러에서 17달러에 달했습니다. 결과는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예측했을 법한 그대로였습니다. 국내 생산자들은 시추할 유인이 없었고 정유업체들은 원유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해결하겠다고 주장한 바로 그 부족 사태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일시적이고 통제해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배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974년 2월 마지막 주까지 미국 주유소 5곳 중 1곳에야 연료가 없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 AARE가 이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했습니다. 홀수 날에는 홀수 번호판, 짝수 날에는 짝수 번호판이 주유하는 방식입니다. 오리건, 매사추세츠 및 기타 여러 주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운전자들은 몇 마일씩 줄을 서서 기다렸고 메릴랜드에서는 그 줄이 5마일 길이에 달했습니다. 닉슨은 시속 55마일의 국가속도 제한에 서명하고 주유소들의 주말 휴업을 요청했습니다. 90%가 이에 따랐으나 역설적으로 이는 평일 동안 더 긴 줄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73년 12월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에서 파업 중인 트럭 운전사들이 동참을 거부하는 운전자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아칸소에서는 트럭에 화염병이 투척되었습니다. 이곳은 전투 지역이 아닌 미국이었지만 그것이 가솔린 부족 사태였습니다. 이제 자산들을 살펴봅시다. 1956년 수에즈 위기, 1973년 아랍 금유 조치, 1979년 이란 혁명, 1990년 걸프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격 등 70년에 걸친 5번의 에너지 위기를 조사한 결과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 패턴은 위기 발생 첫 주에 경제 언론이 전하는 거의 모든 내용과 상충합니다. 에너지 주식이 자동으로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며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4배나 급등했던 1973년 금유 조치 기간 동안 미국의 8대 석유 기업들의 주가는 실제로 35% 하락했습니다. 엑소는 그해 3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이익을 보고했고 텍사코의 이익은 2배로 늘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세장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호재를 압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가장 많은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을 포함해 모든 것을 팔아치웠습니다. 에너지 주식은 10년 전체 기간 동안에만 압도적인 성과를 냈는데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시장 전체가 약 50% 수익을 내는 동안 200%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시간 지평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금유 조치가 시작된 주에 석유 주식을 샀다면 1년 반 동안 돈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 동안 보유했다면 거액을 벌었을 것입니다. 2022년에는 패턴이 뒤집혔습니다. 에너지는 전체 시장에서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한 섹터였으며 광범위한 지수가 거의 20% 하락하는 동안 거의 60% 상승했습니다. 지수 내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10개 종목이 모두 에너지 기업이었습니다. 엑소모빌은 역사상 석유 기업 중 가장 큰 550억 달러의 연간 이익을 보고했습니다. 쉘은 115년 만에 최고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조용히 120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구축한 후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원자재 중개업체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비톨은 150억 달러를 벌었고 시타델은 단 1년 만에 기록적인 160억 달러를 벌었는데 그중 약 절반이 원자재 거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범위한 시장이 깊은 구조적 약세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정한 폭락장에서는 모든 것이 매도됩니다. 조정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섹터가 주도합니다. 금은 급등하기 위해 위기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기조가 필요합니다. 1970년대 금값은 65달러에서 850달러로 치솟으며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은 완벽한 폭풍이 몰아치던 시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15%에 달했고 연준은 수년 동안 실기했습니다. 달러가 너무 약해서 재무부가 외국 투자자들이 달러 표시 부채 보유를 거부하자 스위스 프랑화 표시 채권, 즉 카터본더를 발행할 정도였습니다. 1979년 크리스마스에 단행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통화 혼란에 지정학적 공포를 더했습니다. 금값은 폴 볼커의 금리 인상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기 전날인 1980년 1월 21일에 850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진정한 오일 쇼크였던 1990년 걸프전 동안 금값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짧았고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되었으며 연준은 돈을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2022년 금값은 유럽에서의 전쟁과 9%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보합세로 마감했는데 이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달러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금은 위기 해지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기조의 결합에 대한 해지 수단입니다. 현재 연준의 다음 행보가 현재 수준의 금값이 랠리의 시작인지 아니면 정점인지를 결정할 것이기에 이 차이점은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국채는 모든 에너지 위기에서 예외 없이 실패했습니다. 1973년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1979년 수익률은 15% 이상으로 폭등하며 현대사상 최악의 지속적 채권 약세장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은 40년 만에 최악의 채권 수익률을 기록한 해였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인플레이션 유발 사건이며 인플레이션은 고정 수입 자산의 독약과 같습니다.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서고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닫혀있는 상황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채권은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년에 걸쳐 나타난 반직관적인 승자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유도 아니고 금도 아닙니다. 그것은 물류, 즉 에너지를 있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인프라입니다. 1956년 수에즈 위기 당시 유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유조선 운임은 1400% 폭등했습니다. 유휴함대로 파산 위기에 처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는 계약되지 않은 그의 유조선들이 갑자기 세계 해운업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되어
항해당 200만 달러의 이익을 벌어들인 덕분에 단 1년 만에 컬 1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는 12개월 만에 파산 직전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라이벌인 스타브로스 니아르코스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위기는 석유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준 것이 아니라 배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원자재가 아니라 병목 지점이었습니다. 병목 현상 주변으로 석유를 옮길 능력을 소유한 자가 위기를 지배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폐쇄되고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가 위험해지면서 시장에 도달하는 모든 석유는 아프리카 남단 끝을 돌아가야 하며 이는 항해당 10일에서 14일을 추가합니다. 해운 운임은 급등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12배나 올랐습니다. 분쟁 지역 외부의 유조선, 파이프라인, 정유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나시스 시대 이후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았으며 수단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효과가 있었던 두 번째 전략은 혼란의 올바른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원자재 자체가 아니라 그 원자재가 파괴하는 것 속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1973년 금유 조치 이후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1년 만에 970만 대에서 750만 대로 급감했습니다. 빅3는 갤런당 평균 13.5마일의 연비를 가진 도로 위의 요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는 연비 효율이 좋은 차들이 갑자기 미국인들이 원하는 유일한 차량이 된 도요타, 혼다, 닷선에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뺏겼습니다. 1980년 무렵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세계 생산량에서 디트로이트를 추월했습니다. 오일 쇼크는 단지 돈을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영구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승자는 석유가 만든 문제를 해결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여러분이 가장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바로 농지입니다. 1970년대 작물 가격이 2배, 3배로 뛰면서 농지 가치는 거의 4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로 인한 식품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농부들에게 울타리에서 울타리까지 심으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들은 더 많은 땅을 사기 위해 상승하는 토지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때 폴 볼커가 금리를 20%로 올렸습니다. 아이오와 농지는 가치의 60%를 잃었고 30만 명의 농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졌습니다. 1980년대 내내 농부들의 자살률은 평소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70년대의 에너지 위기가 80년대의 농업 위기를 낳았습니다. 농지가 잘못된 자산이었던 것이 아니라 영구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잘못된 레버리지 베팅이 문제였습니다. 메커니즘은 작동했지만 레버리지가 그것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하여 말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은 매일 전 세계 소비량의 5분의 1인 약 5억만 배럴의 석유를 실어 나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 쿠웨이트, 이란이 모두 이곳을 통해 수출합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LNG의 20%를 같은 경로로 보냅니다. 우회 파이프라인이 존재하지만 해상으로 흐르는 양의 극히 일부만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는 대한 경로가 전혀 없습니다. 호르무즈가 실제로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80년대 유조선 전쟁 탱커 워 당시 400척 이상의 선박이 공격받았지만 통행량 차질은 2%를 넘지 않았습니다. 2011년과 2019년의 위협과 드론 공격은 일시적인 파장을 일으켰으나 가격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협이 폐쇄되었습니다. 해군이 아닌 보험사들이 폐쇄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드론 공격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장을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전쟁 위험 할증료는 하룻밤 사이에 12배 폭등했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항해에 보험료만 25만 달러가 듭니다. 보험이 없다는 것은 해군 호위와 상관없이 상업적 운송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700척 이상의 유조선이 해협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피해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라판에서의 생산을 중단했고 한국은 9일 안에 가스가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도는 원유 비축량이 25일분에 불과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에너지 흐름의 실시간 재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제안할까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에너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변동성을 견디되 급등장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1973년의 전례는 첫 해가 전체 시장과 함께 에너지 주식에게도 가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익은 전체 사이클의 수익률에 있습니다. 둘째, 유가가 아니라 연준을 주시하십시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수용한다면 금은 상승할 것입니다. 만약 볼커처럼 공격적으로 긴축한다면 금은 정체될 것이고 결국 채권이 거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셋째, 분쟁 지역 이외의 해운, 파이프라인, 정유와 같은 물류 계층을 보십시오. 오나시스는 석유를 옮길 유일한 수단을 소유했기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넷째, 인플레이션이 영구적일 것이라는 가정의 실물 자산에 레버리지를 쓰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는 위기 상황에서 재산이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70년 역사에서는 얻은 마지막 통찰은 이것입니다. 모든 에너지 쇼크는 공급이 회복되었을 때가 아니라 수요가 파괴되었을 때 끝났습니다. 1973년 금유 조치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소비를 줄였을 때 끝났습니다. 1979년 위기는 고금리가 경제를 짓눌렀을 때 끝났습니다. 2022년의 급등은 산업 가동 중단과 봉쇄로 끝났습니다. 정부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급 문제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공학적으로 유도합니다. 질문은 해협이 언제 다시 열리느냐가 아니라 유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정도로 수요가 떨어지기까지 세계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 피해를 견뎌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에너지 위기 뒤에 숨겨진 힘들에 대한 이 분석이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헤드라인 아래에 묻혀있는 역사를 밝히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의 금융 미래를 지키십시오. 우리 역사의 다음 조사 챕터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